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돌아가지고 처음 뵙죠. 좀 1월 달에 글쎄 뭐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여튼 이번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시고 꼭 시험에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은 이기명입니다. 아마 그 1월부터 그 수업이 진행이 돼서 그때 11월, 12월은 뭐 입문 과정이다 해서 뭐 일순환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11월, 12월 입문 과정 부분은 별도의 제 자료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제 1, 2월 달 과정은 기본 이론 과정인데 이제 오늘이 그 첫 기본 이론 과정에서 첫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월 달하고 3, 4월 달은 기본서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세법이 이제 보통 12월 말일 날짜로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 부분을 반영한 그런 그 새 책이 다음 주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수업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과제본 책자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제본 책자는 여러분들하고 저거 5주차 만나서 수업을 할 건데 2주차 분량까지 과제본 책자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그 수업만 과제본 책자로 하고 2주 후 다음 주에 책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격주로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수업일 때는 아마 기본서로 수업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2020년도 1월 1일로 시행되는 그런 세법 개정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뭐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세법이 상당히 그 세법이 방대하는데 그런 방대한 세법 중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10분의 1도 다루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법이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개정됐으면 우리 중개사와 관련된 것은 한 가지가 되겠죠. 전체적인 세법이 10분의 1이 중개사 시험에 나온다면 10개 개정되면 하나가 우리가 이제 중개사에 관련되는 건데 근데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제 개편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 중개사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험에서 또 디테일하게 안 나와요. 시험에서 아주 그 깊은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중개사한테 관련되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새 책 기본서에는 이런 개정 부분들이 반영해서 나오게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세법이 지금 이미 이제 제가 11월 달에 강의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16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뭐 공부할까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우리 중개사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동산 관련 세법 부분들은 요즘 좀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회 시험부터 그러니까 27회까지는 좀 무난히 출제됐는데 뭐 28회부터 좀 어려워졌다가 29회 때 상당히 좀 더 많이 어려워졌고 지난 30회 때는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문이 좀 길어졌던 거고 기존의 어떤 기출문제 틀을 좀 벗어나는 그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데에서 이제 30회 때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뭐 개업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개업하신 분 갔는데 근데 이제 29회 합격하신 분들도 오고 그분이 이제 29회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9회 때는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지난 이제 30회 때 2차 시험 합격해서 2년 동안 다녀서 이제 29회, 30회 그때 합격하신 분들 같이 이제 거기 개업 하는데 오셨는데 근데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교수님 29회 합격하신 분은 29회 시험이 어려웠다 하고 그다음에 30회 때 합격하신 분들은 아니다. 30회 때가 더 어려운 것이다.
어려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어려웠어요. 29회 때나 30회 때나 세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1회 시험에서도 분명히 지난 30회 시험처럼 지문이 길고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그런 문제가 뭐 계속적으로 출제될 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그 30회 때 좀 그 2차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그 세법이 어렵게 냈지만 그 공시법에서 등기법이 그리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등기법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시험에 고득점은 아니지만 무난히 평균 60점 이상 돼서 합격하신 분들이 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배출이 됐죠. 그래서 이번 이제 31회 시험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지난 그 30회 시험을 좀 해서 너무 합격자가 많이 나왔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서 아마 31회 시험에서는 좀 1차 시험이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도 마찬가지로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30회 시험보다 31회 시험이 좀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모두 이제 보통 지금까지 이제 100% 그런 것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을 분석해 보면 이제 그 30회는 이제 짝수해라고 그러고 31회는 홀수해라고 그래요. 예, 홀수해. 그리고 29회는 홀수해가 되겠죠. 28은 짝수해가 되고 그래서 시험이 보통 이제 그 이렇게 짝수해가 될 때는 좀 쉽게 나왔고 그다음에 홀수해가 되는 경우는 좀 어렵게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렵게 내든 하여튼 쉽게 내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세법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과목도 문제가 좀 종합적으로 좀 지문이 길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또 시험 보실 때 뭐 긴장을 하십니다. 긴장을 그러면 뭐 한두 개 또 틀리게 돼 버려요. 그래서 꼭 그런 긴장을 해서 각 과목마다 하나씩만 틀려도 뭐 6개가 틀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실수를 안 해야 됩니다. 하나씩만 실수만 하더라도 6개 실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합격을 못 하신 분들은 보면 뭐 5, 6개로 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으면 2개, 3개나 그렇지 않으면 1개, 한두 개 차이로 뭐 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험 보실 때 뭐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좀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시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은 처음 세법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미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자꾸 수업을 통해서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수업을 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처음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군데 수업을 했는데 처음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저도 이제 뭐 실무적으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부동산 사고 팔아봤는데 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고 근데 또 이미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쉽죠 이제 그 처음 수업 조세 총론하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렵지만 또 이미 하신 분들은 또 쉽고 근데 뭐 여기를 또 처음 하신 분들을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세법이 하고 공시법이 그 격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항상 그 준비를 해 오셔야 돼요. 교재를. 그래서 이 세법은 이제 격주로 해서 네 번이 나옵니다. 1월달, 2월달에 4번이 나오는데 토요일 날 한 번 정도.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한 번 정도 제가 그 보강을 통해서 5번 수업으로 마치도록 할 겁니다. 4번 수업하는 거하고 5번 수업을 한 거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제가 지금 격주로 대부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4번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전주같이 5번 하는 데가 있어요.
좀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5번은 데는 조금 더 설명을 깊게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강의 계획서 받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5주 차로 나눠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이 출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만 살펴보고 네,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우리 시험 과목 명칭은 부동산 관련 세법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되는 세법. 근데 통상 우리가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세법에서 우리가 출제 범위예요. 예, 출제되는 범위는 우리 크게 이제 세금이 여러 개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 개 세금. 우리가 그 세금은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세목이란 말 써요. 세목. 세목이라는데 우리나라 세금은 그 25개 세목으로 나눠져요. 25개 세목으로 25개 세목인데 근데 이 세금은 그 과세 주체 즉 세금이 징수하는 데가 두 군데에서 징수해요. 국가가 징수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기도 하고 근데 지방세를 제가 먼저 쓰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고 이 지방세는 11개 세금이 있습니다. 11개 세금. 도나 시군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지방세다. 뭐 전라북도에서 징수하는 세금도 있고 이렇게 전주시나 완주군, 시군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바로 지방세고 11개 세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정부라고 그러죠. 국가라고 그러죠.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국세입니다. 자, 국세는 이제 국세청장이 있어요. 국세청장. 국세청이 있는데 이제 국세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지방국세청이 있어요. 광역시 등으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 산하에 세무서가 있습니다. 보통 국세는 세무서를 통해서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부과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무서를 관할 세무서 근데 그래서 국세는 이렇게 세무서를 통해서 이제 징수되는 건데 근데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14개 세금. 14개 세금이 있어. 그래서 토탈 25개인데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은 요 전체적인 세금 중에서 이 지방세 11개 중에서는 3개 세금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예,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3개 세금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취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차량이나 기계 장비 등 그런 것들을 사실상 취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부동산 등을 등기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사실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라는 세금이 과세돼요. 그리고 이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신고해서 납부. 이게 이제 취득세인데 이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가끔은 네 문제가까지 출제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을 해서 물론 이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됐을 때 취득세가 내지만 또 이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말고도 지상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나 저당권 등기 등 여러 가지 부동산의 등기가 있어요. 그런 부동산 여러 가지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인데 가끔은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뭐 29회 때는 두 문제, 지난 30회 때는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인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 이런 것들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이란 말 써요. 그래서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 이런 거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라는 세금이 과세되는데 이때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라고 그래요. 보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세무 문제가 출제됩니다. 계속적으로 세무 문제가 출제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두 문제가 출제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또 두 문제를 이렇게 낼 때도 있는데 거의 세 문제 출제됩니다.
계속 29회, 30회 때 세액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것 이외에도 11개 세금에서 3개 세금만 봤으니까 나머지 기타 지방세 또 8개의 세목이 있겠죠. 8개가 있겠죠. 토탈 11개니까. 그래서 나머지 8개 세금에는 담배 소비세라는 것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지역점 시설세, 뭐 지방교육세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10년에 한 문제 정도씩 출제되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출제되지 않고 가장 최근에는 27회 때 출제된 적이 있어요. 27회 때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지방소득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출제되려면 앞으로도 7, 8년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1개 세금 중에서 3개 세금 위주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3개 세금에서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세인데 자, 우리 이제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다라고 그랬죠. 재산세라는 세금이. 그런데 6월 1일 날짜로 토지나 주택을 보유를 해요. 6월 1일 날짜로 토지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 있죠. 그런데 그 보유하는 토지나 주택이 꽤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고액이란 말 써요. 고액으로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이것도 세금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도 6월 1일 기준으로 해요. 근데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죠. 재산세는 시군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시군. 도지역에서 시군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이 시군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네요. 국세입니다. 국세.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차이가 있어요. 재산세는 보유하는 그 토지나 주택 등에 대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재산가액, 내가 보유하는 재산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세금이 나와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반드시 고액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액으로 부동산을 보유자에게만 과세돼요. 그래서 이번에 요 고액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자한테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율이 좀 올렸습니다. 세율. 그 세율에 대해서 좀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도 이제 보유과세고 종합부동산세 보유과세인데 재산세에서 세 문제 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한두 문제 정도 불과합니다. 한두 문제 정도.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등기 냈을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받고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할 때 재산가액에 상관없이 재산세 시군에서 나오고 고액이 해당되는 사람만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죠.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팔게 되죠. 팔게 되면 소득이 생기죠. 소득이. 제가 3억에 사가지고 5억에 팔면 당연히 소득이 생깁니다. 근데 이 부동산 팔아서 생긴 소득도 있지만 또 부동산이 아닌 또 뭐 사업을 해서 또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소득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1년을 우리가 1년은 이 달력으로 1년을 말합니다.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달력으로 1년을 과세 기간이라 말 써요. 과세 기간.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1년이라는 것, 달력을 1년으로 해서 과세 기간으로 하여 요 1년 과세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근데 소득세인데 원칙적으로는 요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이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소득인데 우리 소득세법 법률에서는 이 개인의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을 8가지 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요. 8가지. 그리고 8가지 소득으로 정하고 그 8가지 소득 중에서 원칙적으로는 6개, 2개만 빼고 6개 소득을 하나 소득으로 합산시킵니다. 1년치 6개 소득을 하나로 만들어요. 그 하나로 만든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종합소득. 그래서 이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예요. 그런데 이 퇴직소득하고 2019년도에 가정에서 2019년도에 퇴직을 했어. 그래서 2019년도 10월 1일 날짜 퇴직하면서 퇴직금 2억을 받았어요. 2억을 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퇴직소득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2019년도에 퇴직하면서 퇴직소득 2억을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근무한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근로 제공해서 그 퇴직소득이 퇴사하면서 한꺼번에 받은 거죠. 그럼 한꺼번에 받은 퇴직소득은 20년 동안 근로제공하면서 생긴 소득이에요. 그래서 요 2019년도에 생긴 소득하고 매년 생기는 소득하고는 다르게 세금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퇴직소득은 따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로 내지 않고 이게 퇴직소득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5년 전에 3억 주고 샀어요. 근데 2019년도에 양도했어. 5억에. 그러면 2019년도 5억에 팔면서 5억에서 과거에 5년 전에 산 3억을 빼면 내가 5년 동안 2억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팔면서 실현됐죠. 팔면서 2억이 소득이 실현됐지만 내가 5년 동안 보유해서 생긴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도 내가 5년 동안 보유해서 생긴 소득이기 때문에 매년 생기는 사업소득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도소득도 세금을 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따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근데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소득하고 부동산 양도에서 얻은 양도소득은 이 종합소득 요속에 합산하지 않고 구분 계산한다는 거지. 이걸 이제 별도로란 말 써요. 별도로 구분 계산하여라고 그래요. 구분 계산하여 과세를 합니다. 이를 분류과세란 말 써요. 분류과세. 그래서 여러 번 나왔어요. 양도소득은 그랬어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 계산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이게 29회 때 시험에서 정답이었어요. 정답. 양도소득세 설명으로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소득세란 말하면 여러분들은 세 개의 세금을 생각해 줘야 되고 제가 특별하게 양도소득세 그러면 양도소득세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퇴직소득세는 중개사에서 시험에 아예 안 다룹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다뤄요. 안 다루고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그래서 5, 6문제가 출제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여러 개 소득을 합산하는 건데 그중에서 요것만 다룬다는 겁니다. 요것만. 부동산 관련하여 사업소득이라고 있어요. 이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소득은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세를 줘서 얻은 소득이에요. 부동산 임대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31회 시험은 출제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합쳐서 또 7문제가 출제됩니다. 7문제.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국세 14개 세금 중에서 2개 세금만 다뤄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 나머지 12개 세금 있어. 상속세도 있고 증여세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있고 인지세도 있고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도 있고 이렇게 나머지 12개 기타 국세 쪽은 아예 시험에 안 다뤄요. 기타 국세 12개 세목에 대해서는 시험에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룹니다. 안 다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도 어려워요. 부가가치세도 인지세 같은 거,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거 시험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 2개만 해주시면 돼요. 2개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7문제에서 14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을 할 조세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총론. 이 조세총론은 이제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그래. 기본적인 사항. 그다음에 어떤 또 세금에 대해서 부당한 세금의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불복 절차할 것인지, 불복 절차라든지 또 세금하고 일반 채권하고 경합이 붙었을 때 뭐를 우선적으로 징수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조세 총론입니다. 그리고 조세 총론에서는 또 뭐 또 배우게 될 거냐면 조세 분류까지 같이 할 거예요. 세금의 분류까지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세 총론은 내용이 아주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처음에 하신 분들은 용어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조세 총론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리고 30회 시험에서만 처음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 시험만 세 문제 나오고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 두 문제가 나올 거라 보고요. 그다음에 그 30회 시험에서는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종합소득세에서 한 문제가 안 나오고 조세총론에서 세 문제인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여기서 한 문제 낼 거고 조세총론은 두 문제 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1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본서를 나중에 여러분이 받으면 이렇게 세 개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1편이 조세총론, 2편이 지방세, 그다음에 3편이 국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수업도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도 진행할 겁니다. 진행하고 오늘은 거의 조세총론을 중심으로 수업이 되고 이 조세총론이 두 개 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과 2장으로. 근데 거의 1장에서 두 문제가 거의 나옵니다. 거의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서 세 문제 나왔죠. 세 문제 나오면서 30회 시험에서는 1장에서 두 문제, 2장 조세 분류,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 분류, 조세 분류에서 한 문제. 그래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요 1장을 중심으로만 수업을 하고 그리고 지난 30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세총론이 이렇게 두 문제 출제되지만 실제 조세총론을 정확히 알면 5문제 이상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문제만 맞추려면 16문제 중에서 5문제만 맞추려면 오늘 것만 해주면 돼요. 오늘 것만 열심히 해주고 다음부터는 수업 안 나오셔도 돼요. 5문제만 맞추려면 조세총론 정확히 알면 5문제 해결됩니다. 이번 30회 시험에서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조세총론부터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가제본 책자에 보시면 이제 그 30페이지부터 요 1장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이 나왔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받으면 그 작년보다는 조금 책이 얇아지기는 했어요. 작년보다 좀 얇아지긴 했는데 근데 작년에 500 몇 페이지인가 거의 됐어요. 545페이지인가? 끝처리까지 페이지를 근데 올해는 아마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00페이지 된다 하더라도 16문제인데 500페이지면 상당히 양이 많죠. 그리고 글씨체도 막 조그만 글씨도 있고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의 500페이지나 되는 거 그거 다 할 필요 없어요. 다 할 필요 없고 무조건 제가 강의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또 중심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5월, 6월 달 두 달 과정은 요약집으로 수업이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요약집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있어요. 요약집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지난 그 30회 시험에서도 이미 시험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요약집의 내용에서 거의 출제가 됐어요. 거의 출제가 됐는데 근데 요약집의 문제하고 똑같이 문제 나온 것도 있어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 그러니까 요약집에서는 제가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을 해서 자료에서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 주어진 자료에서 모두 몇 개냐, 몇 개. 예, 그래서 모두 몇 개냐? 1개, 2개, 3개, 4개, 5개. 세금을 5개 써놨어, 5개. 5개 써놓고 이 5개 세금에서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 모두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요약집에서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으로만 주어진 자료에서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저는 6개를 써놨어요. 6개. 6개 써놓고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으로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설을 또 상세히 달아놨어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요런 세금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했으면은 쉽게 해결돼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한 10번도 더 말을 합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어떤 세금들이 관련되는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약집에 다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 2월 달 기본서로 수업 받고 3, 4월 달에 기본서로 수업 받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5, 6월 달에는 그 서브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집. 그걸로 수업이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쓸 필요 없다라고 보시고 또 교재 기본서를 다 할 필요 없어요. 제 강의 중심으로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1편 조세총론인데요. 조세총론인데 내일은 조세총론은 이제 2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이 조세에 대한 기초적 개념이에요. 개념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그냥 기초란 말 붙일게요. 기초적 개념이다. 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30쪽에서는 그 세금에 대해서 정의 등이 나와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뭐냐? 세금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세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 조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간단한 것만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해진 요건, 뭔가 요건이 해당된 자,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라고 그래요. 부과하고 징수하는 금전납부라고 합니다. 하여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는 금전납부라는 거죠. 금전납부. 그러면 여기서 요건이란 말이 나오고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한다란 말이 나와요.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한다. 이 부과한다는 것은 요건에 과세 요건, 세금 부과 요건에 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요건에 해당한 사람한테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담하게 하는 것. 요건이 해당하는 사람한테 세금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부과라고 그래요. 부과. 그리고 징수란 말은 이렇게 이제 부담하게 했죠. 그러면 징수금, 국세라든지 지방세 이런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징수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 그럽니다. 거두어 드리는 것을 우리가 징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는 거를 과세란 말 쓰기도 합니다. 과세란 말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과세한다 이런 말 쓰기도 하고 또는 그 부과한다, 징수한다. 부과라는 것은 요건이 해당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것, 부담하게 하는 것. 징수는 독촉이나 압류 등을 통해서 거두어 드리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징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금은 결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한다는 거죠. 그런 금전납부라고 정의를 해요. 금전납부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금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거요.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세금은 오로지 과세 주체, 이 과세 주체는 징수권자를 말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다 이게 용어가 다 돼 있어요. 법률에. 과세 주체란 징수권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징수권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설명돼 있어요. 세법에 국가가 이렇게 과세 주체가 되는 것, 국가가 징수권자가 되는 것, 이거를 우리는 국세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국세라 한다. 그러면서 국세를 14개를 또 국세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14개 세금을 또 써놓고 있어요. 법률에다가. 그래서 세금은 이렇게 국가가 과세 주체 징수권자가 되는 것은 국세 14개 세금이 있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14개 세금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자가 되는 것은 지방세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지방세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방세는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1개 세금을 써놓고 있습니다. 11개 세금을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용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인 어디가 있어요?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어요? 도가 있습니다. 도가 있어요. 도가 있고. 그리고 또 기초단체인 시군이라는 게 있어요. 시군. 그리고 요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자치구가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자치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또 두 개가 더 추가돼요. 두 개가 추가되는데 그냥 두 개는 안 쓰겠습니다. 두 개는 절대 뭐 시험에 거론이 안 되니까 이 두 개가 추가되는데 어디가 추가되냐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돼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돼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또 추가돼요. 그래서 세금이 부과되는 세금이 과세하는 징수권자인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 구.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들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특별시에서 징수하면 특별시세라고 그래요. 광역시에서 징수하면 광역시세. 그다음에 도에서 징수되면 도세. 시군에서 징수되면 시군세. 구에서 징수되는 구세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인데 여기 구는 분명히 특별시 광역시에서 자치구만 말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전주시에서 덕진구 완산구처럼 행정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상의 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자치구를 말한다. 그러면 전주시의 완산구나 덕진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과세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죠. 세금이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영어에다가 뭐가 추가돼?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추가되는데 뭐 우리 이제 그거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좀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과세 주체가 되는 특징이에요. 특징.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런 여러 수많은 공공단체 많아요. 예를 들면 대한적십자사 등 그런 공공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공공단체에서 징수하는 각종 회비 등은 절대 조세가 아닙니다. 그런 각종 회비 등은 공과금이라고 그래요. 공과금. 조세가 아닌 것은 전부 공과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각종 상공회사 회비, 대한적십자사 회비 뿐만 아니라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등등등 가스요금 등 그런 것들은 공과금이라고 그러지 절대 조세가 아닙니다. 조세는 25개 세금만 해당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에요. 조세의 두 번째 특징인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무조건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요것만 아시면 돼. 재정 수입 조달 목적입니다.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다. 그럼 다른 교재에서는 혹시 다른 교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국고적 목적이라고 써 있어요. 국고적 목적이라고 써 있는데 하여튼 자금 조달 목적이다라는 거지. 자금 조달 목적이요. 이것 이외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또 여러 가지 목적이 파생되는데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해서 여러 주택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금을 부과해서 집가 안정을 도모합니다. 세금을 부과해서 부동산 가격, 부동산 투기를 억제합니다. 세금을 부과해서 소득 재분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부과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우리 중개사에서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호 위반하면 벌금 딱지 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법률
실정법 법률 위반에서 법률 위반에서 그 벌금이나 과료, 과태료가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세금이 아니에요. 벌금 등은 세금이 아닙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은 또 세 번째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요건이 어디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느냐? 법률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험 보실 때까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법만 말합니다. 조세법, 세법만 말해요. 그러면 이 세법 법률에는 뭐를 다 정하고 있냐면 요건이 정하고 있어요. 요건. 그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고 그래요. 과세 요건이 무조건 충족해야 됩니다. 충족한 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돼요.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돼. 그럼 이 과세 요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번도 더 말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세 요건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 네 가지를 생각합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요 25개 세금마다 누가 납세 의무자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누가 납세 의무자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25개 세금마다 세금이 과세되는 대상이 뭐다?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 모든 세금 25개 세금이 전부 다 과세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과세 대상. 세금마다 다 달라. 25개 세금이 과세 대상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세금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을 대상으로 해요. 상속세도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취득이라는 행위 또는 등기 행위 등 이런 것들을 과세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과세 대상에 대해서 꼭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으로 잘 내는 것이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그래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 토지는 나중에 재산세에 보면 뭐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꼭 과세 대상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25개 세금마다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상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다음에 신고가액이 없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등등. 그다음에 이 과세 표준 계산이 제일 어려운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계산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뭐 양도가에서 경비 빼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 빼야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2문제 이상은 출제돼요. 그래서 모든 세금마다 과세 표준을 정하고 있어요. 과세 표준.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25개 세금마다 이 과세 표준이나 고표준은 세율을 정하고 있어요. 세율. 그래서 이 세율에 대해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제되죠.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 세율은 취득세 세율이죠. 취득세 세율.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율은 가끔 나와요. 근데 이번에 세율에서 2문제가 나왔죠. 취득세 세율. 주어진 자료상에서 취득세 표준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몇 번이냐? 1, 2, 3, 4, 5에서. 예. 그리고 모두 정답했던 문제가 있죠. 양도소득세 세율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틀린 것. 그래서 이게 좀 미스가 있어가지고 모두 정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율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5개 세금마다 모두 납세 의무자가 누구다. 그다음에 과세 대상은 어떤 것들로 한다. 그다음에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고표준 세율은 또 어떻게 한다. 다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 요건이 충족해야만 세금이 부과합니다. 이를 우리는 조세법률주의라고 그래요. 조세법률주의라고 그래요. 세금은 이게 법률에 의한다 이거지. 법률에 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하는 것이 이거. 2달 동안 하는 것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세 세율. 그럼 과세요건이 충족했지. 그럼 부가징수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부가징수하느냐? 일부 세금은 신고 납부하는 거고, 일부 세금은 고지되고, 그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신고 납부 안 하면 뭐 가산세 뭐 이런 거 내용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인데 세금은요
세금은 그 세금 낸 만큼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내가 세금 100만 원 내면 반대급부로 세금 100만 원 낸 만큼 대가를 내가 받고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다. 반대급부 없이라고 그래요. 없이. 이 과세 요건이 모두 충족하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란 말 써요.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그다음에 징수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무보상성이라고 말합니다. 무보상성. 그렇죠? 세금은 내가 낸 만큼의 반대급부로 되달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반대급부 없이란 말이에요.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해 버린다. 과세관청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금은 금전 납부라고 합니다. 금전으로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의 특징, 납부 방법, 원칙상 금전으로 내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금전으로 내도록 돼 있다. 그래서 세금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금전 납부하도록 돼 있다는 거지. 금전 납부로. 그런데 외외가 있어요. 외외가.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이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이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외로만 물납이 허용되는데 이 물납은 외외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납은 외외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돼요. 제한적으로 되는데 이 지금 현재 국세 14개 세금 중에서 이렇게 금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금을 물납이 허용되는 것은 상속세 하나밖에 없어요. 상속세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는 중개사 시험에서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뭐 시험에서 다루진 않아요. 이건 참고고 중요한 건 무조건 이거예요. 재산세가 반드시 물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가 물납이 가능해요. 재산세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재산세 물납은 재산세는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소재지 시장 군수 등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시장이 부과되거나 또 완주군수가 부과하거나 전주시의 재산은 전주시장이 완주군에 있는 재산은 완주군수가 부과한단 말이에요. 시군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납을 할 때는 전주시장이 부과된 재산세를 물납을 하면 전주시에 소재해야 돼. 예? 완주군에서 완주군수가 부과된 재산세를 물납을 하면 당연히 완주군에 소재해야 돼. 그래서 시군 관할이라고 그래. 관할. 구역 내에 소재되고 있는 부동산만 가지고 재산세를 물납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도 들어가고 건물도 들어가고 주택도 들어가고 그래요. 예? 이렇게 주택으로도 세금 낼 수 있다 이거예요. 뭐가? 재산세가. 반드시 시군 관할구역 내 소재해야 돼. 그러니까 전주시장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서울 강남지 주택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그 시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만. 그런데 재산세가 80만 원 나왔어. 80만 원. 그 80만 원을 전주시장이 나한테 재산세를 80만 원 부과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하게 되면 전주시장이 뭐라고 했어요? 웬만하면 돈으로 내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납부 세금이 1천만 원이 초과돼야 됩니다. 1천만 원이 초과되어야만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30회 시험에 16문제 중에서 재산세 문제가 3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문제가 이거 있었어요. 다음은 지방세법의 재산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랑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이다. 틀렸지?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이 아니라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야. 동그라미 3번에 이런 지문이 있어. 동그라미 3번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는 시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지문이잖아요. 맞는 지문.
이번에 이게 3번이 답이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예, 이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 부분에서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결론 정리해 갑니다. 재산세 납부 세금이 1천만 원 초과되면 그 해당 시군에 소재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뭐 할 수 있다?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라는 것. 알겠죠? 원래는 뭘로 내야 되는데? 금전으로 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오로지 지방세 11개 세금 중에서 물납이 이렇게 허용되고 있는 세금은 재산세 하나만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제 그 물납이 나올 때는 분할 납부까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다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저쪽 쓰기도 하니까 분할 납부를 라는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비를 부과할 때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나올 때 고지서에 납부 기한이 써져 나오던가요? 그냥 나오던가요? 써져 나오죠. 그러면 세금도 내는 거잖아요. 요건이 충족되면 내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세금 25개가 바로 납부 기한이 있어요. 25개 세금은 뭐가 있다? 납부 기한이 있어. 만약에 납부 기한이 없는 세금은 납부 기한이 없다. 그러면 나 죽을 때 내면 되겠지 뭐. 그죠? 죽을 때 내기 싫으면 손자한테 내라라고 하고 죽으면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국가나 지자체는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세금은 기한이 있어요. 납부 기한. 항상 납부 기한에 대한 문제도 나와요. 납부 기한 문제도. 이번에 재산세 납부 기한 나왔잖아요. 재산세 납부 기한. 29회 때 30회 연속 냈죠. 자, 그러면 모든 세금마다 이렇게 납부 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 날짜, 납부 기한 날짜까지 전액을 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전액을 내야 됩니다.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일부 세금은 이 납부 기한까지 나눠서 내겠다라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걸 분납 신청이란 말 써요. 그래서 분납 신청을 해서 요 납부 기한까지 내가 얼마 내겠다 신청을 해. 내가 이날까지는 일부 얼마 내겠다. 그리고 납부 기한 지나서 일정 기한까지 또 얼마 내겠다. 이렇게 일부 내겠다. 이런 형태로 우리는 앞으로 분할 납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교재에서는 이 분할 납부를 분납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분납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금은 납부 기한까지 전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 세금은 납부 기한까지 내가 신청을 해서 납부 기한까지 얼마 일부 내고 나머지 일부를 일정 기한까지 일부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분할 납부인데 이렇게 분할 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국세 쪽에서 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할 수 있냐면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도. 그런데 이 종합소득세는 시험에 내지는 않는데 모의고사에서 내기도 해요. 종합소득세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안 쓰겠습니다. 상속세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증여세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증여세도.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뭐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요거 노란 거 쓴 것만 꼭 하셔야 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뭘 할 수가 있다고?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세금이 80만 원이요. 80만 원인데 80만 원을 쪼개서 일부 내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 납부할 수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적어도 25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된다 이거요. 250만 원이 초과돼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요 일정 기한, 요 일부 내는 요 일정 기한은 6개월 안에 내야 됩니다. 6개월 내에 내야 된다. 6개월 내에. 그렇죠? 250만 원 초과할 때 6개월 내에. 그죠?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이 초과돼야 돼요. 1천만 원이 초과돼야 이렇게 분할 납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2개월 안에 내야 돼요. 2개월 내에 2개월 내에 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오로지 요렇게 할 수 있는 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만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5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그러면 안 돼요.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내에 그래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작년에 낸다고 그랬어요. 30회 때 종합부동산세로 나왔죠. 종합부동산세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 초과되는 350만 원이 나왔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350만 원. 그러면 원래는 350만 원을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납부기간까지 내는 겁니다. 납부기간까지 전액 내야 돼요. 근데 내가 판단하니까 350만 원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기 곤란하다고 판단돼.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납부기한 날짜까지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50만 원의 금액은 납부기한까지 되고 그다음에 350만 원에서 250만 원 빼요. 그러면 나머지 100만 원만 남지. 100만 원만 6개월 내에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납부기한까지 얼마 내고 납부기한까지 또 얼마 내고 이것은 나중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요건 정도만 알아두시오. 요건만 몇 개월 이내 분할해서 낼 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조금 전에 무엇은 안 되는데 물납은 허용되지는 않는데 요건이 충족되면 무엇은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요건이 충족되면 그 시군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도 납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요건이 충족되면 또 뭐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그때 하도록 하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낼 수가 있어요. 주어진 자료 자 요거 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자료를 주고 이 자료상에서 분할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한 세금이 주어진 자료에서 모두 몇 개인가 낼 가능성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또 찾아줘야 돼. 주어진 자료 안에서 뭐 찾아줘야 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그렇죠? 물론 종합소득세도 근데 이거 안 써놓습니다. 요 3개 정도 주로 써놓을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다른 거 다른 거 써놓을 겁니다. 분할 납부 안 되는 거. 꼭 요 분할 납부 가능한 세금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요건이 충족했을 때 물납과 분할 납부 두 개 다 허용이 가능한 것 나오면 재산세 꼭 재산세를 답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가장 핵심은 물납과 분할 납부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31쪽에 조세 관련 용어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